특히 르몽드에 필립 봉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놀랍게도 아직도 동경특파원 하고 있어요. 나이가 나하고 비슷할 텐데 아직도 근데 좀 특징이 있어요. 유럽 신문들하고 영국 신문들은 잘 모르는데 영국 쪽은 유럽 신문들하고 미국 신문하고는 좀 특징이 좀 있긴 있어요. 특히 르몽드 같은 데는 우선 기사가 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뉴스가 아니고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읽기에도 지루할 정도로 길어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깊이 있게 인덱스 취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제약이 있었어요. 특히 우리가 신문기할 때는 뭐 4면 시대가 있었고 하루에 4면밖에 안 나와요. 아까 우리 최 대표님이 얘기했지만 8면 시대가 있었고 그러다 나중에 어느 순간에 내가 정부에 가 있는데 뭐 친구들이 다 한 부대기씩 이렇게 한국 되게 아주 지면이 풍부해졌어요. 그런데 그 뉴욕 타임스도 그렇고 워싱턴 포스트도 그렇고 모든 기사들이 굉장히 길어요. 긴데 그 중에 한 가지 우선 쉬운 특징이 하나가 처음 읽는 사람들을 독자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한국에서 물론 그럴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알고 있는 걸 또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외신에서 한국 얘기를 다룬 거는 한국을 아는 독자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독자들 중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건 다 리피트합니다. 그게 외신 기사의 특징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입니다. 뭐 남북회담을 한다 하면은 옛날에 남북회담을 했을 때부터 거의 다 나와요. 그 기사 한 번 읽어보면 하노이 회담 한 번 읽어보면 그 뒤에 그 전에 어떻게 됐다고 핵 문제가 어떻게 됐다는 게 다 거의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처음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처음 하노이 회담을 보고 이게 뭔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결론되는지 이거 뭐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지나간 얘기를 다 써줘야 돼요. 그러니 굉장히 길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요새 지면도 많아졌는데 그걸 왜 못하는지 난 그거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지면이 없어서 못했어요. 지면이 워낙 없으니까 그거 뭐 그리고 또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난 요새도 우리나라 기사나 방송을 읽다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나도 그 앞에 걸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요새 며칠 전에 무슨 방송에 뭐가 나오는데 나도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요새 무슨 뭐죠? 요새 사건들 나오는 거 뭐. 이게 어떻게 했다는 얘기인지 그 앞에 그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그걸 좀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써줘서 그걸 처음 보는 사람도 처음 듣는 청취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어떤 근데 방송에서 모르겠어요. 시간이 워낙 아까우니까. 그런데 신문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새 그렇게 지면이 넓은데 신문도 그렇게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게 좀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 18학번 남규아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강연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잊지 못할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변화의 시대에 살면서 그걸 어떻게 기록하느냐가 기자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건 변화들에 대해서 기자가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기자 변하지 않는 그런 중심, 관점을 가지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외신 기자 활동을 하시면서 해외 일들이나 많은 변화들을 보도하셨을 텐데 그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관점, 이런 관점은 내가 변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봐야겠다 하는 그런 시각이 있으신가요? 근데 제가 그 전문 기자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제가 못 느꼈던 거거든요. 그 퀄리티 페이퍼에서 많이 느낍니다. 언젠가 제가 뉴욕에 있을 때가 그분 선배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현고라는 그 유명 과학 기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서울신문 과학 기자예요.
근데 그 양반이 미국 유학을 갔다 왔다고 1년에 무슨 공부를 했냐? 사이언스 라이팅을 가서 1년 동안 전공하고 왔다 이거예요. 그냥 그때 그걸 무심코 들었습니다. 그 사이언스 라이팅이라는 게 뭐 뭔가 하네. 근데 그거 보면 그분이 근데 요새 그 뉴욕타임스나 뭐 이런 거 그 보면은 특히 요새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특히 뭐 삼성 요새 스마트폰 같은 거, 뭐 전자기술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도하느냐? 일반 그 사용자들은 다 무식합니다. 그 기술적으로 잘 모르는데 요새 우리나라 보도들 보면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요새 오늘 아침에도 무슨 삼성에 관한 기사가 나왔는데 그거 뭐죠? 삼성에 뭐더라 그러잖아. 반도체가 뭐 근데 거기 무슨 LCD 몇 개 이름들이 나오면 그런 게 나오면은 그거를 좀 원어를 다 풀어서 약자로 하지 말고 그 내용을 다 해가지고 간단하게나마 그걸 어떻게 이게 무슨 기술이다 이게 과거에 이런 건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다 이게 뉴스에 나와야 따져 보도에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언론에 아주 부족해요. 예.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타임스 보면 그거 나옵니다. 새로운 무슨 기술이 나오거나 하면 이게 어디서 그리고 굉장히 길게 지루할 만큼 길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방송에서는 뭐 시간이 없어서 힘들겠지만 신문은 지금 지면이 그렇게 많은데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하는지 못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워싱턴에 있을 때 그때 좀 이분이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외환위기 때 계셨어요? 그때? 들어왔을 때가 97년도 외환위기가 났을 때 전 사실 요새 내가 경제학을 자꾸 새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옛날에는 경제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경제학을 별로 관심이 없고 좋아하지 않았기 신문사 기사도 경제 기사 제가 안 읽었습니다. 그리고 뭐 경제 기사가 뭐 뉴욕타임스 같은 거 보면은 한 3분의 1이 경제 기사인데 3분의 1 이상이 안 있다가 외환 위기가 오니까 이게 뭐냐 이건 소위 무슨 그 주식의 문제 무슨 그 뭐죠 선물 하는 거 있죠 선물 그런 게 뭔지 그러니까 외환 위기니까 외환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걸 나는 진짜 무식해서 잘 몰랐어요 전혀. 근데 우리가 외환 위기 나가니까 매일 뉴욕타임스 워싱턴에서 매일 이만큼씩 나오는 그걸 읽어보니까 그 기자들이 굉장히 전문적으로 잘 해석을 해줬다. 나 같은 아마추어도 일반 독자들도 그걸 보면은 무슨 얘기인지 지금 뭐가 문제가 되고 있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알게 써주더라고요. 이제 그런 좀 전문적인 기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요즘 시대는 기술이지만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시대인데 그거는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이건 뭐 일상생활에 쓰는 기기인데 이게 벌써 1년 지나면 달라지잖아요. 아까 누가 얘기했지만 서브스크라이브 이제는 그걸 그냥 대여해서 써야지 뭐 돈 주고 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꾸 바뀌는데 이거를 설명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는 거는 소위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 새로운 기술의 early adapter라고 그러죠. 새로운 기술의 early adapter 하는 내 친구들도 좀 있어요. 아직 나이가 많지만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 열심히 그걸 보고 뭐 early adapter 한답시고 말이지 뭐 보는데 그 보니까 이게 그런 게 힘들어요. 그게 좀 중요한. 난 그게 대답이 됐습니까? 모르겠어요. 그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한국경제TV의 전우성 기자라고 합니다. 네. 제가 좀 요즘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요.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과거에는 객관주의 혹은 중립을 지킨다는 게 당연히 뭐 지금도 각 매체에서 말을 하고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진보와 보수 그리고 친시장 친노동 이런 것처럼 어떤 답을 정해놓고 해당 매체에서 보도를 하고 그런 지침을 일선 기자들한테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런 객관주의와 중립적인 것이 양쪽 모두에게서 거절당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의 입장을 좀 답을 정해놓고 보도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각 매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정파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한 말씀 구하고 싶습니다. 그 좋은 질문입니다.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아주 그 제일신문사 기자한테 불만은 왜 우리나라는 모두 중립을 표방하는가. 그때 그랬잖아요. 모든 우리 신문이 우리나라는 그때 법으로 금했어요. 어느 신문이 어느 정파를 지지하거나 어느 공개적으로 이거 안 되게 돼 있었어요. 요새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때 저는 외국 신문들 보면 대통령 후보가 선거 때가 되면 뉴욕타임즈는 우리는 아무도 지지한다고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그 지지하는 이유는 이러이러합니다. 근데 그게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 당시. 물론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뉴욕타임스가 지지하는 후보는 반드시 떨어진다. 실제로 그랬어요.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렇더라도 그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그게 내가 보면 그게 진정한 의미의 언론 자유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하면 아주 정을 맞습니다. 아까 그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주장을 그 사람이 어떤 이론을 가지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신문이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의 한 편을 들면은 저거는 극좌파다, 저거는 좌파다, 저거는 우파다 해가지고 완전히 아주 치지도해 버립니다. 근데 우리 민주사회에서는 우파도 있고 좌파도 있어야 됩니다. 그 나름대로 자기네 주장을 해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설득력 있고 얼마나 논리적인가 하는 건 다음 문제예요. 근데 모르죠. 그건 실제로 비즈니스 측면에서 볼 때 어느 한 편을 너무 들면은 신문이 안 팔리고 또 광고가 떨어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도 볼 수 있는지 난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그건 언론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는데 제 그냥 개인적인 희망은 조금 우리나라도 좀 이제는 그런 성숙된 사회가 됐으면 어떤가. 그러니까 말좀 좀 제대로 논리를 가지고 자기 주장을 펼 수 있는 그런 언론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제 그냥 희망사항인데 과연 현실적으로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한지는 저도 자꾸 얘기하기가 좀 힘든데 뭐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냥 말씀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트라스부르크 대학에서 왔습니다. 전 스트라스부르크의 사회학을 스트라스부르크. 예 아시죠? 알자스지만.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한 가지 아까 선생님께서 언론인의 역사의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언론인들은 기자는 역사 앞에 서야 된다. 저는 이제 이런 과정에서 선생님 하시는 말씀에 많이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언론인들이야말로 정말 우리 사회에 훌륭한 사회적 자산이 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잘못된 현실에 대해서 번역시키고자 하는 이분들이야말로 어떤 실천적인 힘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거기 계신 언론인들이 상당히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의 역사의식에 대해서 좀 제가 잠시 본 게 있는데 남한과 북한의 대치 상황이 오히려 남한이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잘 좀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거 중요한 질문인데 저가 그냥 한국 역사책을 쓰면서 봅니다. 한국에 항상 논의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정학적인 조건이에요. 소위 그 geopolitical condition. 그게 한국이 반도이기 때문에 우리 역사를 기술해 온 사람들 또 실제로 또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내 주장만 옳다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가 반도이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 우리가 반대 양쪽에 강대국들이 있고 뭐 그래가지고 역사적으로 우리가 항상 길을 못 펴고 산 것 같다 하는 그게 어떤 일부 역사학자들의 시각입니다. 우리 역사를 보는. 그래서 한국은 항상 피해망상이었다. 그래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데 내가 코이스 그 해외공부관에 갔더니 Facts About Korea라는 한국을 소개하는 조그만 요새도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책자가 있었어요. 그걸 외국인들한테 주는데 그 Facts About Korea의 히스토리의 제일 앞에 문장이 난 다 잊어먹었는데 그 앞에가 한국은 역사 5,000년 역사 동안에 몇천 몇백 번의 외침이 있었다. 항상 그 빅팀 아이디어예요. 한국이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피해자. 한국 역사는 하나의 피해자다. 한국 그런 피해를 입어왔다. 그게 아주 그 보편적인 글처럼 썼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문화교육장 하면서 그거 할 때 그걸 지우자고 그랬어요. 그거를. 특히 내 친구 그 마크 피터스는 뭐라고 하냐면 세상 역사에서 한국처럼 평화로운 나라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구상의 문명 국가 중에서 한국만큼 평화롭게 한국이 5,000년까지는 몰라도 한국의 아이덴티티가 생긴 그 통일신라 이후에 한국의 큰 전란이라는 게 2번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몽골한하고 임진란하고 대부분은 무슨 외구가 좀 쳐들어왔다든가 뭐 위에서 무슨 좀 했다든가 뭐 야만족들이 좀 했다든가 이 한국이 별로 큰 전황 속에서 살아오질 않았어요. 우리 역사. 그게 마크 피터슨의 그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내 주장이 아니에요. 마크 주장인데 저도 어떤 점에서 공감하는 점이 있어요. 근데 아까 분단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근데 그 아까 말한 그 한국이 내가 역사책을 쓰면서 생각한 게 그거예요. 이게 한국이 반도라는 하나의 그 지정학적 조건 때문에 우리가 강대국한테 항상 뭔가 외교적으로 4대 외교를 할 수밖에 없었고 뭔가 강대국들이 잘 침략하기가 쉬운 어떤 그 vulnerable한 스테이트에 있어가지고 뭔가 이게 발전하는데 쪽에 오지 않았냐. 우리가 제국이 된 적이 있습니까? 뭐 끝에 대한제국이 됐다면 누가 망발을 했는데 그거는 그 엠파이어가 아니라고요. 그건 무슨 뭐 조그만 무슨 지배하는 나라들을 우리가 거느린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난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원한 건 아니지만 분단이 됐다 이거. 분단이 되고 나니까 북한은 모르겠어요. 대륙에 붙어 있으니까. 남한은 이건 페닌슐라가 아니고 아일랜드가 됐어요. 이게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현실적인 이제 남한을 반도 국가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남한은 하나의 섬이에요. 섬이라는 것은 대외적으로 바다를 통해서 교류할 수밖에 없어요. 섬에서 고립돼서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분단되고 나서 이건 뭐 어느 지도자가 특별히 그렇게 한 건 아닌데 발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무역을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고 또 이게 냉전 시대에 우리는 이쪽 미국 진영에 붙어 있으니까 이게 뭡니까? 해양 세력입니다. 대륙 세력이 아니고 이게 하는 오션 파워예요. 그러니까 오션 파워들하고의 관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구조적으로. 그 다음에 북한은 이 대륙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독자적으로 또 거기서 벗어나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소련이 됐고 소련, 뭐 중국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런 대륙적인 거를 또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운명에 처했어요. 그거 뭐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운명에 처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좀 발전해 나갔냐. 그 조건, 변화된 지오폴리티컬 컨디션을 어떻게 극복하고 나갔냐. 저는 거기에 관점을 뒀습니다. 그게 뭐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단된다는 게 좋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주어졌어요. 그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극복했냐 하는 게 제가 그 히스토리 오브 코리아에서 쓴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못 쓰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마크 피터슨이 반도는 한국말로 하프 아일랜드. 하프 아일랜드인데 이게 하프 아일랜드가 분단되고 나서 남한은 완전히 진짜 아일랜드가 됐다. 그런 내가 그렇게 썼어요. 나중에. 그건 참 중요한 현상을 난 지적한 것뿐이에요. 또 부산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일보에서 인턴 기자로 일하고 있는 이정원이라고 합니다. 네, 강연 정말 굉장히 잘 들었고요. 들으면서 한 가지 질문이 있어서 이제 손을 대게 됐는데요. 기사를 쓰다 보면 어떤 완벽한 객관주의라는 건 사실 지키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어떤 프레임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항상 옳을까? 내가 이 상황을 잘 보고 있는 걸까? 항상 자기 검열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까 선생님께서 역사가로서의 어떤 저널리스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점을 좀 강조했을 때 어떤 가치를 좀 중요하게 여겨야 할지 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거를 뭐 가치라는 거는 사실 저는 그 사회학을 했습니다. 사회과학을 베이스로 하고 있어요. 제 사고방식도. 그래서 거기에서는 옛날 그 막스 웨버의 사회학에서는 이데알 티푸스라는 컨셉이 있었어요. 저희 이상적인 타입, 이데알 티푸스라는 말을 썼는데 저는 그쪽보다는 좀 더 그 탈커파슨스적인 미국식 기능주의적 생각,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할까 행동 이론의 객관성. 그래서 독일어로 난 독일어 잘 못해요. 못하는데 내가 아는 단어는 자인과 졸렌이라는 말이 있죠. 졸렌보다는 난 자인 쪽을 많이 치중한다는 찬양하는 것이 기자로서의 더 안전하지 않나. 안전이라는 건 좀 이상하지만 그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건 몰라요. 그건 어떤 기자들은 또 아주 졸렌식으로 주장하는 기자들도 없지 않아요. 있습니다. 또 그런 기자로 유명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의 그 가치관과 역사관을 어떻게 형성하느냐의 그 차이일 겁니다. 그 사람마다 또 좀 다르고 사실 신문 기자도 어떤 공통적인 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개인의 개성이라는 게 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가치관을 어떻게 형성했냐 그거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또 아까 누가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론티어 저널리즘 스쿨 쌤 한지입니다. 제가 강연 정말 잘 들었는데 두 가지 지점에서 좀 궁금한 게 생겨서요. 네. 저는 경영학을 전공을 해서 사실은 대학 이후에는 이제 따로 역사학을 공부했다기보다는 역사학을 공부를 해도 경제나 경영학의 역사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서강대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관점을 많이 따르게 됐는데 보면 서울대 역사학과 서강대 역사학이 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 주류 역사 이런 것도 다르고.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기자로서 활동을 한다면 역사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역사를 맞이해야 할 텐데 어떻게 전하는 것이 과연 좋을지가 좀 궁금했고 그렇다면 이런 지금 상황에서 이제 저희들에게 역사 의식을 공부한다면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좋겠다 내지는 다양한 갈래들 중에 어떤 식으로 다루면 좋겠다 이런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했습니다. 지금 학생은 굉장히 굿 트랙을 밟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경영학을 한다는 거. 난 경영학은 몰라요. 경영학을 공부한 적은 없지만 경영학을 한다는 것이 경영적으로 그 관심 갖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 언론인 기자가 되는데 플러스 되는 요인이 좀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섣불리 휴머니티즈에 묻혀 있는 것보다는 뭐 철학이나 인문학에 묻혀 있는 것보다는 그런 경영학이나 경제학이나 이런 쪽을 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더 아까 우리가 말하는 어떤 미래의 신문 기자로서 더 효과적인, 더 효율적인 기자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좋은 트랙을 지금 받고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다양한 역사 시각들 중에 어떤 트랙을 반영을 해서
그 기사를 쓸지 내지는 다 반영을 해서 골고루 보여주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그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묻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에 역사학이라는 랑케, 레오폴드 랑케에서 가장 베이직한 소스 베이스드 히스토리언입니다. 역사는 항상 그 소스를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아주 사료를 정확히 근거로 하지 않으면 함부로 주장하면 안 된다 하는 주장이 아주 그 클래식한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저는 그런 거에 만족을 하는데 이에치카 같은 사람은 역사는 뭐 현재와 과거의 대화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 자신 마르크시스트입니다. 그것도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럽의 지식인들이 좌경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이 나도 그 최근에 그 아세모그루의 책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경제학 교과서로 많이 쓴 사무엘슨 있잖아요. 그 경제학 교과서. 사무엘슨이라는 경제학자가 난 뭔지 모르는데 1957년도까지 소련의 경제 발전을 아주 이상적인 이코노믹 그로우트 모델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소련의 그 계획 경제적이고 국가 주도적인 경제 발전이 굉장히 유효하고 이상적인 모델이라는 것을 많은 지식인들이 주도했어요. 특히 이에치카도 그랬어요. 근데 그건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지식인들도 그랬습니다. 꼭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도 예를 들면 일제시대 때 교육받은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은 굉장히 좌경해 있었습니다. 요새식으로 하면. 왜냐하면 그때 일본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그 일본의 소위 강단 교수들이, 사회과학자들이 대부분 그 막스주의자였고 그랬어요. 그만큼 그때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비판되기 시작한 거는 미국에서 이제 아메리칸 포셔널리즘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오면서 최근에 소위 그 앵글로색선 모델이라고 하나 그 경제 발전의 모델을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새 고민하는 건 앵글로색선 모델과 과연 동아시아 모델이 있는 건가? 에이시안 이코노믹 디벨롭먼트 모델. 그래서 제가 최근에 좀 만나본 적은 없지만 굉장히 존경하는 게 장하준이라는 교수입니다. 장하준 선생의 그 East Asian Development Experience 아주 잘 썼어요. 거기 보면은 미라클 고도 성장했잖아요. 우리가 아주 기적같이 일본 비롯해서 우리나라 뭐 대만 그 다음에 크라이시스 위기가 옵니다. 일본은 뭐 잃어버린 10년이고 우리는 외환 위기 뭐 요새도 위기가 왔는지 모르죠. 그 다음에 이것이 다시 또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퓨처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아주 경제사의 큰 흐름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보면은 조금 우리가 좀 플렉시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되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그래요. 마지막으로 마이크 없이 할까요? 마이크 좀. 네, 강연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지금 국민일보에서 인턴을 하는 동시에 프랑스어 저널리즘 스쿨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기자 김학생입니다. 오늘 주제가 저널리스트와 역사의식이었고 당연히 그런 주제로 진행된 만큼 제가 좀 요즘 일본과의 관계를 좀 떠올리게 됐는데 일본이랑 지금 되게 냉랭한 그런 관계 있잖아요. 그래서 뭐 복수의 매체에서 과거에 대한 감추는 뭐 현재와 미래를 향했을 때 의미가 있고 뭐 실리 외교를 추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 기사를 쓰고 사설을 쓰고 그런 언론사들이 많은데 사실 역사를 저널리스트로서 잊어서도 안 되고 계속 기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요즘 그런 복수의 언론 매체들에서 하는 보도를 하는 기사들을 보면
자꾸 역사를 잊으라고 좀 부추기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좀 혼란이 없어요. 그래서 조언을 좀 구하고 싶겠습니다. 그 대답에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역사를 잊을 게 아니라 역사를 더 밝혀서 봐야 됩니다. 진실을. 그러니까 제가 한글 세대입니다. 전 일본말을 교육받지 않은 세대예요. 자습으로 제가 나중에 일본 신문을 읽고 이 정도 그냥 책을 읽는 정도지 일본말은 제가 못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내가 외교부장을 할 때 그때부터 한글 세대들이 우리 정부의 주요 세대가 되니까 여기 일본 특파원 중에서 한국에 오는 특파원들이 의무적으로 한국어를 해가지고 왔어요. 그 전까지는 일본 특파원들이 한국어가 필요 없었어요. 왜냐면 워낙 일본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내가 외신부에 조선일보 외신부에 있을 때 마이니치에 그때 시계무라는 유명한 특파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 저녁 때만 되면 이영희 씨 옆에 와서 얘기해요. 이영희 씨가 일본말 워낙 잘하니까 뭐 요새 정부에 돌아가는 건 비하인드 스토리 다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후부터 내가 외무부장 됐을 때는 이미 일본말 세대가 갔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전부 일본말 배워가지고 왔어요. 내가 아까 친했던 마이니치의 그 나가무리 그 친구의 하고의 나의 관계를 에피소드를 잠깐 얘기하려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외무부장 할 때 언론 노조가 처음 시작됐어요. 그때가 80 민주화하고 89년 그때죠. 그때 우리 장관이 최병렬 장관이 언론인 출신이죠. 조선일보 최병렬 장관이 장관할 텐데 날 보고 전화를 해가지고 일본 신문 노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뭐 당연한 얘기죠. 장관으로서 어떤 노조, 언론 노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자기 나름대로 정책을 세우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가까운 마이니치 나가모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전화했더니 뭐냐 이게 그래서 내가 당신네 회사의 언론 노조 좀 알고 싶다 그랬더니 뭐 우르르 하면서 잠깐 있으라고 그래. 그래서 난 손님이 온 줄 알았어요. 손님이 왔으면은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다시 전화하는다고 한 15분 있다가 리턴 콜이 왔어요. 왔는데 그 동안에 그때는 요새처럼 카카오톡이 안 될 때입니다. 국제 전화하려면 돈을 내야 돼요. 그 당시에 저 국제 전화로 동경본사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마이니치 신문의 언론 노조의 현황을 완전히 다 알아가지고 나한테 풀 리포트를 하고 전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 친구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냈는데 이게 이 정도 내가 바라는 거는 그냥 아는 대로 보통 신문기자는 자기네 회사의 뭐 노조가 어떻게 되는지 대강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몇 명쯤 가동돼 있고 어떻게든 그런 대답을 기대하고 전화한 건데 아주 풀 리포트를 해서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잘못 따르면 안 되겠다. 내가 그때 아주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한일 관계에서 저는 모르겠어요. 깊이는 모르지만 내가 뭐 한일 관계 요새 외교의 관계도 안 하고 내가 일본에서 공부한 노릇도 안 해봤어요. 일본은 잘 모르지만 제 느낌에 뭐 보도되는 내용 모든 거 보는 느낌에 외교관은 물론 정치가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일본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대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걸 하더라도 일본이 어떤 나라라는 거 일본 사람들이 무슨 수준이고 어떤 생각을 한다는 걸 우선 알아야 되는 건데 내가 보기엔 그 외교 담당자나 뭐 정치 담당자는 다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 일본한테 판판이 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기자들 중에도 일본 특파원한 사람들은 뭐 일본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죠. 근데 보통 기자들은 일본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뒤늦게나마 일본을 좀 알려고 작년에 마이니치 나가모리를 아는 김에 그 친구가 규슈에 있어서 규슈를 제가 여행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왜 갔냐면 일본의 근대화를 도대체 어떻게 했나. 그랬더니 그 친구가 열심히 다 해서 후쿠오카, 가고시마, 나가사키, 가고시마 그걸 중심으로 해서 제가 다 봤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깜짝 놀란 걸 하나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군함도 아시죠, 여러분? 군함도. 일본의 그 유네스코에 등재된 그 일본의 그게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그 보도가 안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명치 일본의 산업혁명 유적 현장입니다. 명치 일본의 산업혁명, Industrial Revolution.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보통 명사화돼 있어요. 이거는 영국의 유럽의 경제사에 아주 산업혁명이 중요한 게 명치유신의 명치유신의 산업혁명. 일본이 그걸 했다는 거예요. 동아시아에서. 산업혁명의 현장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석탄도 들어가 있어요. 그 군함도에 나오는 그 댕도. 그게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껏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한 게 그거 강제노동이라는 거 하나 넣자. 그거 하나로 겨우 그 유네스코 그걸 반대하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의 그 부상은 무슨 뭐 노동자의 임금을 얼마 줬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처음 근대적인 의미의 산업혁명을 한 거다라는 걸 유네스코에 등재를 시킨 거예요. 그건 굉장한 문화외교죠,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는 아주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 외교부에서도 그런 걸 몰랐고 저희 이번에 그러니까 일본 연구를 안 했습니다. 일본 공부를. 그래가지고 뭐 일본을 잊어라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뭐 잊는 게 아니죠. 일본을 상기시키자는 게 아니에요. 상기시키긴 뭘 상기시켜요? 제대로 알아야지. 알지도 못하면서 뭘 상기시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아주 큰 문제라고. 여러분은 젊은 세대들은 공부하세요. 우리는 불행하게도 해방 후에 태어나서 교육을 받아서 일본 역사를 가르침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 일본 역사를 배운 적이 없어요. 내가 일본 역사를 배운 거는 부끄럽지만 야마오카 소하치의 대망, 대망을 읽으면서 일본의 중세사를 가늠했습니다. 제대로 배운 게 아니고. 왜냐면 우리한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가까운 나라의 역사를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교육에서. 그건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어떻게 돼서 근대화했는지는 제일 궁금했어요. 어떻게 일본이 빨리 산업화하고 근대화했냐. 그거 알아야죠. 우리가. 그것도 모르면서 말이지 무슨 뭐 유네스코 그거 가지고 강제노동, 군함도 그 군함도 하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일본은 보니까 이번에 가고시마에 가니까 이미 방적 공장을 했어요. 명치유신 이전에. 그래서 영국 기사들, 방직 공장 엔지니어들을 불러다가 아주 비싼 고문료를 주고 데려다가 그 가고시마의 영주가 그거를 방직 공장을 만들었어요. 그런 영주가 있습니까? 그런 무슨 군주가? 그게 벌써 명치유신 1868년이니까 19세기 초에 벌써 그렇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해야 돼요. 그런 걸 상대를 알고 우리가 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우습게 봅니다. 항상. 그래서 저는 나가무리한테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한테 절대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다. 나도 준비해가지고 얘기하지 않으면 당한다. 미안.